안녕하세요.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박성민 목사입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직전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근에 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학생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것이 또 교과부에서는 대법원에 확인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소위 말한 독소 조항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은 교권이라고 하는 또 교사들의 입장과 합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을 펼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두 분 목사님에게 한번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죠. 그때 보면 우리 사실 저는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맞았거든요. 벌 쓰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착한 학생도 맞았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그 다 시대에 맞았다는 건데 깜짝 놀랐네. 가장 많이 맞으신 분이 조성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그때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인권 생각도 못했죠. 네. 제가 아픈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또 IQ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이 고등학교 전체에서 제 IQ가 몇 번째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뛰어나지 않았을까? 예, 뭐 이제 두 번째였어요. 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이면 불러다가 야, 너 머리 이렇게 좋은데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 너 더 뛰어나겠다 이렇게 격려할 생각은 않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왜 패냐 그랬더니 머리 좋은 놈이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냥 패도 이게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이유 하나에 그 이유 하나로. IQ를 네. 보고 너 이렇게 머리 좋은 놈이 노력 안 하냐 공부할 가지고 놈이 때리는 안 거예요? 하니까 니네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진짜 두들겨 팼는지. 그때부터는 아예 그 선생 얼굴 보기도 싫었거든요. 학생 인권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인권 조례 이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 왜? 우선 저는 제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싫었던 게 뭔가 하면 일기검사예요. 왜 사생활을 엿보고 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인권조례 반드시 필요하죠. 오. 지금 야, 저렇게 또 아니, 보수적인 목사님께서 지금 저는 또 이제 뭐 교단 얘기하면은 또 야단 맞을까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전혀 예상적인 오. 예상을 뛰어넘는 뛰어오는 답이 분이. 남았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 한번 그때 인권 없었습니까 우리? 아니 저는 때리면 맞는 줄만 알았고요. 나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교실에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학교만 오면 저기서 벌 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 옛날에 잘못한 건 당연히 맞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때리면 묵묵히 맞는 게 학생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엄청난 많은 학원 폭력에 우린 찍소리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그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단 오히려 그렇게라도 엄하게 때려주신 선생님이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인권을 담보로 한 교권의 확대는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일기 검사를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게 아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일기에 굉장히 지금 여기에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그거 외에도 할 말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이 진즉 왔어야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기 검사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생활 나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게 했다면 일기 검사에 거짓말을 굳이 그렇게 했었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게 꼭 그 뭔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일기 검사냐 하는 거예요. 생활 나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나누도록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억지로 그것을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인권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이 주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때 그 뭐 단체 기합도 받고 그 기합도 받고 네. 맞기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제 인권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쓰던 말 있잖아요, 사랑의 매. 그래서 사랑의 매고 그다음에 항상
그 선생님하고 우리랑은 이거 할 때는 몇 대 맞는다. 그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는 매를 갖다 맞으면서도 그게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하고 그다음에 나의 권리가 짓밟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매로 또 그것이 인권을 짓밟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까지 저는 한번 아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때려도 네. 그냥 뭐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이게 엎드려 뻗쳐서 기압을 받는다니까 참을 수 있어요. 뺨을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출석부를 가지고 이게 대가리를 쳐요. 이게 막 이러지. 야 판장 누구야? 안 듣깁니다 하는데 뭐? 안 듣겨?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안 듣깁니다. 뭐라고? 안 듣깁니다. 에? 이름이 안 듣긴데 나중에는 듣깁니다. 그때서 중단이 된 일이 있었잖아요. 뭔가 많이 맞았던 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예를 들면 네.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무조건 모욕적인 이게 이제 체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그러면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뭐냐면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그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일기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도대체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그걸 한번 근데 한 짚어보기로 하죠. 가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은 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일기를 쓰게 하는 것, 자발적으로 또는 스스로가 잘못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걸 도를 넘어선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인권 조례를 찬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점에서는 와야 할 게 왔지만은 그렇죠. 독소 조항은 막아야 된다는 네, 것이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해야 되지 또 인권 조례 찬성했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막 이러면 정신없어요. 아니 그리고 잘못하면 목사직 파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서울시 학생 조례안 네. 쟁점 한번 보죠.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갈 겁니다. 지금. 뜯어보겠습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 네. 네. 이게 성적 지향이 아니고 성적 네. 지향. 성적 지향. 네, 지금 그러니까 저 동성애, 동성애 같은 그렇죠. 또는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서울시 학생 조례안에서 학생이란 정의가 유치원부터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임신 출산을 갖다가 저거를 저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언제 또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이 성적인 지향, 그 동성애도 지금 그것을 향해서 말을 언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차별일 것이냐 그런 문제 등등이 이제 교회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온 교회가 그래 정말 어린 아이들을 차별화해서 어린 시절에 상처 주는 것만큼 원하는 교회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단체 기합을 줬다.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사랑의 매가 그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특정 아이에게 그 차별을 하면서 예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뭐 그 아이의 신체적 결함의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 옳지 않죠. 그건 정말 우리가 반대해야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조항을 그 성적 지향이라고 했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동성애를 포함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학생이 예를 들어 나는 이성인 친구보다 동성인 친구에게 더 끌린다. 그것도 학생의 권리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지금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 모임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그 윤리학을 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라기보다는 가장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의 보수 진보를 막론한 모든 범교회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것만큼은
허용할 수가 없다. 이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 문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12년을 살고 또 저희 그 자녀가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좀 졸업을 했지만 그 여자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자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그 레즈비안이나 호모섹슈얼 그거에 대해서 전혀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못한다, 거기서 언급을 못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지향하게 만드는 또 그런 격려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캠퍼스에 막 그 여자들이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 딸아이 보고 쟤네들 참 재밌게 논다 그랬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쟤는 레지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성적 그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왔을 때 그 책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동성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뭐냐면 공동체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사실 윤리학자들 일반 윤리학자들 고민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학생 조례안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이제 동성애만 해도 19세기까지는 교회가 죄라고 경고를 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숨길 만큼 죄의 문제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이제 유전자의 문제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오면서 인권 시대가 열리고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니까 왜 성적 지향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가 언제든지 해야 할 소리, 그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죄는 죄라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동성애자들을 품기는 해야 하겠지만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입을 닫게 했다면 그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조례안의 내용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큰 악성 코드나 마찬가지로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 된다는 또 그런 얘기인 거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제 12조인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복장, 두발 자유화. 이거란 말이죠. 네. 네. 저는 저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솔직히 제가 그런 최 목사 머리 길고 다니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네. 1cm 아니 1cm가 뭡니까? 몇 밀이라도 더 길러보고 싶어서 애쓰던 우리 시절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깡이라는 건 밀려도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치마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짧게 해보려고. 그리고 다 그건 정말 그렇게 엄격한 우리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 실현할 권리를 위하여 애를 썼던 그 추억이 지금도 있는데 저걸까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는 저거를 허락해 그렇죠.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장이라 했을 때 이제 교복을 입는 것이 결국 일제 이제 군사 문화의 잔재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만 생각해도 학교의 그 운동장이 앞에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아닌가요? 이게 병영장이거든요. 근데 왜 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지 건물 뒤에 운동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군사 문화의 하나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배하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이 뭔가 하면 운동장이라는 게 사실 군사 훈련장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제복을 입힘으로써 어떤 통일감을 주고 이제 어떤 뭐라고 볼까요?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것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옷도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참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딴 옷 입고 가면 낫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장과 두발 자유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성. 제가 그 어린애를 또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는 근데 학교 교복이 있는 건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군사적인 그런 개념이 얘네들한테는 없고요. 오히려 부모들이 챙겨주기가 편해요. 매일 아침마다 뭐 입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이때 사복을 입어도 된다. 네. 그 자유롭게 하는 거 괜찮잖아요. 학교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학교에 교 배지가 있잖아요. 마크가 있고 심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이슈는요. 여기서 이슈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뭘 입고 없는다보다도 이제 아주
남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도 가능하지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수업 분위기도 해치고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교복 되지 않는 자율화를 거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네.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그 귀천 소위 말해서 빈부차가 이게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패딩 같은 거 뭐 몇백만 원짜리 입고 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못 입은 아이는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또 옷을 입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독서 중에서 조금 약한 독서다 네.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세 번째는 13조 사생활 자유. 네, 이게 바로 일기 문제가 아닐까요? 소지품 검사 네. 불허, 핸드폰 사용 허용. 참. 근데 경찰도 이렇게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게 뭔가를 제시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실제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그 네. 메탈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나가는 금속 탐지기가 네. 있어가지고 만약 불량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잃게 되면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두 분은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해봤고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검사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리고 아마 네, 그럼요. 학부형도 함부로 자기 아이가 학교에 있다고 출입도 쉽지가 않죠. 쉽지 허락을 않습니다. 받아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오히려 저는 학교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렇게 자유롭게 학부형이나 외부 사람에게 개방이 되면서 학교가 고유하고 있는 그 교실의 신성함 그리고 그 학원의 어떤 그 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도 못 해보고 그냥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쪽에만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끄는데 인권조례는 또 다른 극으로 모든 걸 너무 급작히 끌고 가는 것이 갑자기 끌고 아닌가. 간다. 뭔가 좀 중간 지점을 가지 않고 중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지금 애들은 무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교 공부하러 간 애들이 핸드폰으로 서로 문자나 주고받고 수업 시간에 있다. 그러면 이게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보게 되죠. 근데 어떠세요? 저는 이를테면 핸드폰만 해도 교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써라 이런 주의거든요. 예배 시간에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성경 찾고 네, 그다음에 성경 찾기 찬송하고 위해서 뭐 그런 거죠. 네. 특히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는 몇 장 몇 절 이러는데 그 NIV 영어 성경 한번 봐라. 너 읽어봐라. 근데 이를테면 그 영어 성경 이런 걸 두껍게 들고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그 NIV 영어 성경도 그대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나는 오히려 소위 좀 보수적인 교회가 네. 음악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쉽게 그리고 뭐 드럼을 가져오고 하여간 보수적인 교회가 이상하게 그쪽에 너무 앞서고 소위 진보적인 교회가 음악은 또 클래식한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생각을 지금 했는데 내가 보수라고 그러게 나는 얘기하시는 아직 거죠, 지금? 그게 쉽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그걸 글쎄 찾게 이러고 하냐는 있고 말이에요. 이러고 있고 이러고 말이에요.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합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예배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근데 우리 예배 메시지가 정말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카카오 할 시간적 여유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만큼 선의 도구로 쓸 거냐 하는 건데 핸드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냐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좋은 기능들이 순기능이 많아서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제3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1의 뇌, 2의 뇌, 제3의 뇌. 나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 울리는 것처럼 그냥 소름 끼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반응을 너무 아니 극심하게 근데 하는 지금 거예요. 우리 아까 송 목사님은 네. 소지품 검사 불어 저것 때문에 세 번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기 엿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지금 3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만 볼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일기 제출을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야, 일도는 동시도 잘 쓰네. 일도는 시인 되겠어. 어릴 때 그 칭찬 한 마디가 네. 그 격려가 지금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 일기 검사 안 했으면 오늘의 나는 시인이라는 소리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은 검사라는 말이 그럼요. 우리에게 불쾌감을 알죠, 줬다라는 알죠, 거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도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학습 장애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의 불후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아이패드를 교과서로 쓰자는 것은 다 뭐예요? 그럼 아이패드 쓰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게임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요. 걔네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게 만화에 이렇게 책 이렇게 보다가 들켜가지고 얻어 터진 것처럼 그러면 아이패드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 4번째가 제일 커다란 문제죠. 독서 그래요? 조항 중에서 이 특별히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16조인데요. 네, 네. 지금 16조. 이게 바로 양심 가장 문제가 되는 종교의 거죠. 자유, 네. 학생 종교 자유 침해 불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훨씬 많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계에서 네. 좀 앞장서서 인권 조례를 통과시켰다라고 우리 교회 쪽에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랑 연결이 돼 있죠. 기독교 교육을 맞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규정이죠. 고등학교가 뺑뺑이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미션 스쿨을 선택을 했고 미션 스쿨에 들어설 때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학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양심과 종교의 자유의 이것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친구들도 주보를 가져와야만 종교 점수가 인정이 되고 이랬다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억지로라도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또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학교가 어떤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독소 조항 중에 독소 조항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 기독교가 싸워야 되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네. 교목 출신 아닙니까? 7년간이나 교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의과대학에 교목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뭐 그냥 채플 시간에도 딴짓하고 뭐 그냥 퀴즈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 뭐 공부하고 이러는데도 그런 애들도 결국은 그 설립 이념 구현을 위한 부흥사경이면 사경의 여러 좋은 메시지들에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 그런데요. 네. 그런데 좀 우리 교목에서 네. 우리 특별히 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을 강당에 몰아놓고만 종교교육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좀 1대1로 멘토가 되어서 멘토와 멘티의 만남, 그리고 1대1이 정 그게 힘들면 최소한 교실에서 만나면 아이들과 얼마든지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만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수천 명 한꺼번에 그렇죠. 전교 학생, 네, 네. 1학년 전체 학생, 2학년 전체 학생을 몰아놓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25, 6년 전에 교목할 때 벌써 뭐 했는가 하면 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네. 꽃꽂이 하는 하나 저런 것도 그냥 하지 않고 우리 그 닌게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병에다가 꽃꽂이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꽃이 상하는 것을 연출해 낸다든지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거기서 보게 했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그 학교 벽에다 내 걸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부산 새 중앙교회였는데 전도 폭발 팀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성경을 전하도록 하고 저녁 시간에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밥도 사주면서 타지에서 온 아이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 아유, 교실에만 우리 몰아붙이는 지금 게 아니라. 진짜 네. 훌륭한 교목이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확실히 훌륭했어요, 이게 제가. 그 교목의 문제가 여기가 아니고요. 지금 학생 조례안 쟁점을 얘기하면서 네. 지금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가 그 여기서 좀 그거를 제안하고 네. 그래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죠. 찾자라고 그래서 사실 하는 가장 거죠. 우려되는 지금요. 대목이 16조 아닙니까? 네. 전체 네. 중에서도 네, 맞습니다. 뭐 여기에선 한국 교회가 다 한 목소리로 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학부형들은 어느 누구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는 얘기해야죠. 그렇죠. 종교 목적을 가진 학교 법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그럼요.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렇죠. 왜 우리가 다 없어. 유경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이런 우리가 점에서 지금 한 가지 많이 대안은 했습니다. 안 네.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저는 교회가 나서서 빨리 교회 내에 학교, 이 대안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막 소리 지르기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세속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훈련시킴으로 미국의 아이브 리그에도 보내고 좀 이런 운동이 더 널리 번져야 되고 네, 좀 그렇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세우자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이들이 법으로 우리를 조여오지 못하도록 더 나은 것들을 줘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제 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학내 집회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네. 이념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학교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데모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게 학생이 유치원부터 지금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 산하에.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요새들을 지식이 낮다 그게 절대 아니고 네. 지금 어린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냐. 저도 이제 저기 학생 조례안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학교에서 또 요것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조항이 꼭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그 생각이 과연 얼마만큼 성숙된 생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아니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의사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말입니다. 본인의 자기 소신과 자기 철학을 네. 자기 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우리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고등학생 시절입니다. 그때가 여순 반란 사건 때 나는 공산당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 공산 폭도들이 끌고 가서 한날 한시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고등학생의 손에 의하여 고등학생이 죽은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전시에는 뭐 총도 갖고 끌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어린 나이에도 그러기도 한데 하물며 우리가 이런 어떤 학생들에게 자꾸 의사 표현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하여 공부만 해야 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보다 훨씬 그 옛날에 학생들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더 많이 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요. 오히려 과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너무 아이들 숨통을 졸라매지 말고 그 표현의 자유를 주자 이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주되 그것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계와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열어놨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그 우려이지 네. 아직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처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녀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회 진단 차원에서 또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아이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나중에 미리 염려해서 이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할 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물론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실천 방법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 의해서 정치 집단화 된다고 할 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보자는 것이고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이런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안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는 거지. 실제로 내용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은 네. 이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의 교권까지 같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맞춰주냐에 따라서 학교에 진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두발 자유화라든가 핸드폰 사용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교사로서 학생들을 체벌이라고 하는 문제. 근데 전혀 허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요새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우리 때는 고등학교 애들이 무섭거든요. 요새는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워낙
막 과감하게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또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너무 힘들다라고 한 선생님들의 진짜 그 몰멘 소리들이 있거든요. 몰멘 소리. 네, 그런 네.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이제 저도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다면 학생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그 가져야 될 권위, 그러니까 교권의 문제거든요. 이게 균형을 이뤘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이 우리 자녀들의 인권은 또 존중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를 갖게 해주는 그 외 교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항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기독교계의 힘을 모아서라도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뭐 적극 동의할 겁니다. 모든 막 크리스찬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한 또 특히 기독교사일 경우엔 영적 권위가 있어서 한 영적 멘토로서 아이들이 따르게 하고 그 선생님을 존경해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반대하고 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어떤 영적 권위 우리 기독교 학교로 치자면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 일기 써가지고 그때 영적 일기 또는 영적 성찰 일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학대학원 학생한테도 선생님이 달라 그랬어요. 쓴 거 가져와라. 그 지도교수 선생님이 오성춘 교수님입니다. 잊혀지진 않아요. 네. 그때 신학교에서 최초로 한 게 큐티였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게 했단 말이죠. 저는 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니 계속 그 좋은 습관이 계속 오래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더 많은 그 권한을 좀 가지시고 또 우리가 회복시켜드려서 이 기회에 선생님들의 권리 또한 그리고 그 교실의 신성함 또한 같이 함께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우리 대화 중에서 그 학생들의 인권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나 경계가 불분명하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경계만을 분명히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데서 그렇죠. 동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함께 이것이 온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마치 다른 쪽의 바퀴와 같은 게 바로 교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교권과 교권도 함께 이게 좀 제한이 돼가지고 된다면은 훨씬 더 교육계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여튼 변화가 오긴 오고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고 이걸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되면 참 성숙한 사회의 한 면모를 갖출 테고 저는 어찌됐건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것은 험한 벌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큼은 어떤 것으로도 막아내야 되고 선생님의 그 교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뿐만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했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끼리의 그런 폭력 네, 사항도 그렇죠. 사실 엄히 처벌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너무 그것이 그냥 애들의 그냥 조그만 싸움과 같은 그래서 투닥거리는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그렇게 그다음에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눈 감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교권이 추락을 하게 됐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거기에 지나치게 대응을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 인권 조례가 등장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그렇죠. 열매가 아니겠는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한국 아이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아이가 자꾸 놀려대니까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줄을 서가지고 이제 뭘 밥을 타 먹어야 되는 순간인데 뭘 떨어뜨려가지고 이 아이가 미국 아이가 이렇게 이제 숙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가 이때 생각난 게 이제 똥침이었어요. 저런. 이 똥침. 이게 뒤에서 이제 팍 찌른 거예요. 그게 이게 팍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그 결국 퇴학당했어요. 저런. 왜냐하면 죄명이 성희롱이었어요. 섹슈얼 해리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야 될 거를 친구가 좀 대신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사인한 거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꾸 자유만 줄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자신들의 책임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조례안에 대한 뭔가 새로운 보완 작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정말 학생들이 개망나니처럼 날뛸 수도 있다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교육 받을 권리도 분명하지만 네. 또 교육 시킬 권리, 네. 그것도 바르게 교육시킬 권리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더욱 나서서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른 교육. 교실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학부형이 인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저희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교실의 신성함. 그 교실은 그 선생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절대 권한이고 절대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격려 정도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과 존경, 그런 풍토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 아이들을 맡겨놓은 상태에 부모들은 방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에 대한 깍듯한 예우, 존경, 교회에서도, 교회학교에서도 분명히 먼저 이렇게 시행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국가의 책임의 영역인데, 사실 물론 여기에 이번에 학생 조례안을 제가 인권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건 지금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예상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간 것이 아닌가. 정확한 진단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 이성가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 이성가에 그들이 앞서가는데 너무나 앞서가는 바람에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이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제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 못 당한다. 우리 보면은 막 그 걸레 빠른 통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안 요새들이요. 당하고 남의 당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 송 목사님 같은 분이 당한 거 그런 거 구경했던 우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당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송 목사님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한 구타, 억울한 그 폭행 때문에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30초도 안 되는 그 선생님의 폭언 또는 그 폭력이 일생 피멍 들어서 그걸로 그 상처를 씻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것만큼은 단호히 또 없어져야죠. 네.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왜 꼭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거기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말이 딴 데로 빠지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저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에 오히려 더 강조가 돼야 되는 영역이 이제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사회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강조가 돼 있고, 사실은 성적 지향 같은 거는 조금 우리가 지금 꼭 이것을 말해야 되는가. 말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불필요하게 저쪽에 문호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임신 출산되는 애들이 지금 유치원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아주 뒤에 가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 꼭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이 임신되면 얼마나 임신된다고 그 아이들한테 임신했어도 차별대우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꼭 적어야 되느냐. 그게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잘 키워보자, 그 마음은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너무나 멀리 간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교육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교육을 이런 것까지 나오는 이 상황, 우리 교육계를 위해서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좀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될 영역들,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졌잖아요. 수백만이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교육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아무래도 이 지금 양극화 시대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의 고리 이거 아직 다 끊어내지 못한 채 결국 한 학교 안에 아직도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함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만큼은 마음껏 푸르고 푸른 그 참 아름다움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정말 그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의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적극 뛰어 들어가야죠. 내 자녀, 내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켜 달라고 우리 또 부탁을 해야죠. 저는 이 인권 조례안을 보면서 가정사역의 소중함을 또 한 번 네. 느꼈어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런 범죄 행위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부모가 교사가 될 때 답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만 보내놓고 기성예비 내고 수업료 내면 학교가 다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이것이 비극이 아닌가. 그렇지. 저는 이런 점에서 다시 우리 부모 교육이 행해져야만 되고 우리 가정이 아빠 엄마가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에게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고 선생님에 의해서 품성 교육이 일어나는 이 새로운 교육의 제2 부흥기가 이제 시작돼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다면 인권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보다 더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 교육의 답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아멘.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면. 지금 역시 그 가정 사역 하시는 분은 뭐든지 가정으로 네. 실제로 푼다라고. 며칠 전에도 네. 제가 제 아들 녀석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11조 교육을 또 했거든요. 신앙 교육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회계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11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11조를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꼭 교회가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영적인 교사가 돼서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바른 길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가정 안에 답이 있고 가정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때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전 이번에 사실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건요. 지금 현실이 어떤 세상을 지금 현실인가를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야만 하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험하고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더해졌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굉장히 아주 가끔가다 일어나는 사건이 예외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법을 그 예외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법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과연 이 세상의 법이 얼마나 누더기 법이 될 것인가. 이번에 저는 인권 그 조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편 타당한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좀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나 앞서가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죠.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학생 인권 조례안을 가지고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의 교권까지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이고 참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미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열린 토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게시판에 그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열린 토크에 이러한 이슈들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안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